자, 지금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에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도 쭉 나왔지만 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야 된다, 뭐 추미애, 전현희, 김병주 등등등 이 지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해서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출마 예정자들의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민의힘 출신 지방자치단체에 그 덫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에 대해서 지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동조한 적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측에서 거기 감찰하고 내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닙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어땠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오거돈의 성비위 그리고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의 성비위 두 개 때문에 자기들이 다 민주당이 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지들이 성비위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들이 그때에 당헌 당규상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적인 문제로 그렇게 그 재보궐선거를 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진짜 후보 내지 않는 줄 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는 박영선이 또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후보를 냈습니다만 결국 그때의 국민의 어떤 회초리에 못 이겨가지고 깨갱하고 졌고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 시장님 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로서는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 해야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지방 정부 중에 국민의힘 이 그 방백으로 있는 곳에 내란 프레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리더십은 흔들고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민주당 잠룡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얌수겸장.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현 그 지방자치단체 국민의힘 소속 방백을 타격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민주당이 여기 대신에 우리가 여기 있네. 예를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 아닙니까? 전재수 민주당 3선 의원인데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전재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부산에서 강력한 그 민주당 그 시장 후보로 인 사람들을 사실상 1년 있으면 옷 벗을 인간을 거기다가 갖다 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고 당신 내년 총선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찍 나가지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전재수 당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강훈식이 비서실장 충남지사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관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그 정무직 인간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놓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런 점에서 지난 주말 장동혁 국민의힘 그 당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서 또 그 우리 세계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당회자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 단순히 기독교적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범종교적 문제다. 종교적 자유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게 미국과의 어떤 그 외교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 외에 부산의 각 그 요직들 돌아본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이미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도 이미 다 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국 민심을 다시 잡고 또 핵심 지지 세력을 끌어오고 나아가 부산의 민심, PK의 민심까지 잡을 수 있는 얌수겸장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보면 이재명조차도 어제 세종에 가서 예. 세종에 뭐 저 대통령실 제2부속 네, 그거 짓는다고. 네. 또 뭐 국회의사당 제2 국회의사당 이렇게 하면서 뭐 국가 균형 발전이다. 국가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 진짜 한다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선거용 네.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정권을 가진 기득권의 프리미엄이죠. 정권 가진 자의 프리미엄인데 처음에는 그 광주에 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또 그 퍼주는 얘기 했었고 그리고 또 부산에 갔었죠. 예. 부산에도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울에 하는데 지금 계속 이재명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국민의힘 그 소속 방백들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야 가만히 있어라. 입 틀막 시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 네, 강원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강원도 그 민주당 소속 뭐 춘천시장인가 누구한테 대해서는 얘기하라고 하고 결국은 지금 그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게 너 아닥 입 닥쳐라고 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어떤 그 소속에 대해서는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다른 사람 그 민주당 소속 그 방백들한테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그 지역에 미리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이재명이가 민주당 그 잠재적 그 후보군들한테 힘 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치적 중립 의무 이런 부분을 그 문제를 삼아서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런 프레임으로서 강하게 성명을 내고 제동 걸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그 선거 앞두고 말 한마디 했다 해서 그때 탄핵됐잖아요. 예. 내가 할 수 탄핵 있다고 하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것 선거 이기려고 하면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너 탄핵까지 됐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뭐 강원도 뭐 부산시 네.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주 광역시 돌아다니면서 이런 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어젠가요 그젠가요 강유정 대통령실 네네. 대변인이 공감한다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 네. 사태 네. 또는 뭐 내란 특별재판부 공감한다 이랬다가 화들짝 그걸 철회하고 쇼를 했는데 이건 사실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탄핵이죠. 아니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또 대통령 대변인이 뭡니까? 대통령 대변인은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잖아요. 입이죠 입. 입이죠. 우리도 이영풍의 입인데 예전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최진영 TV에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안의 혀가 얼마나 그 살살 돌아갑니까? 이재명이 살살 빨아주는 이 혀. 사실 예전에 이정현 그 예전에 그 홍보수석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워낙 그 말씀도 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잘 파악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변인을 이정현 대변인을 홍보수석. 예, 홍보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했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혀다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유정이를 예. 이재명의 입이 아니고 이재명의 혓바닥이다. 혓바닥이다. 그리고 이 강유정이를 당장 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파면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말을 잘못해놓고 그거 1시간 뒤에 그거 오보야. 무슨 말이냐? 오도. 나는 말을 잘 했는데 기자들 니들 자식이 잘못 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보고 오덕이다라고 해서 그걸 풀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그리고 메어쿨파 내 잘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모두 다 기자들 니들 잘못이야 하는 그게 어떻게 책임감 있는 대통령실 대변인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말을 거둬들은 것이 많이 문제가 아니고 뭘 했죠? 속기록을 수정 삭제해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게 뭐냐고 누가 잘못했냐? 야 녹취 내가 있는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누구 네 말이 공감했다는 말이 있냐 없냐 하니까 그거 다시 살렸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싸다고 한 대 때려놓고 약 발라주면은 싸다고 때린 게 없어집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그 브리핑은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의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상 이것을 임의로 삭제, 수정, 폐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한 이후에 회의록, 국무회의 회의록을 나중에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폐기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란 방존의 그 공문서 폐기네 이걸로 해서 구속영장까지 쳤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해야지. 공문서를 왜 그래 바꿔? 다 만들어 가지고 했던 속기록을 왜 바꾸냐고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 그리고 또 그 문서를 폐기했던 문서 손괴죄 내지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유정 사퇴하라라고 했는데 강유정 사퇴하라라는 말폭탄만 퍼뜨릴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나아가 대통령 말을 빌려가지고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1시간 만에 앞으로 싹 닦아내면은 대통령실 말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무신분립이라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 실수했는 것을 남한테 책임 떠벌리는 이런 사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국민의힘이 얘기했는 것처럼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수장인 참 조희대 대법원장 너 탄핵 너 사퇴 그의 공감 당신이 탄핵감이죠. 적극적으로 공감.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공감,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녹음 다 돼 있고 지금 한번 틀어드릴까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또 법조 전문가시기 때문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왜 위헌입니까? 왜 위헌이냐? 헌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그 재판 102조입니까?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사의 독립 그리고 법원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사법시험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를 했는데요. 대신에 저도 헌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헌법을 다양한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 권영선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그리고 또 요즘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소장님이신 허영 교수님 책을 비롯해서 그 교수님의 사법부에 관한 부분에 보면은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관의 독립, 두 번째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독립은 아시다시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옆에서 판사 새끼 너 아웃. 그러면은 그게 무슨 재판의 독립입니까? 내가 판결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들면은 너 새끼 야 법무비서관으로 와 하고 해가지고 옷 벗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해가지고는 다 해가지고 한동훈이 통해가지고 막 기소하게 다 수사하게 해가지고 다 기소하고 그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해가지고 진짜 능력 있는 판사들이 100명 150명 한 번에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판사들이 이 모양 제가 진짜 제가 도저히 이 바닥에 제가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욕까지만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기현 저 찍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 저 있간 찍어내 그리고 사퇴를 넘어서 탄핵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탄핵 할 테면 해봐 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할 수는 있어. 뭐냐? 지금 헌법 개정 외에 민주당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지난번에 5월 1일 날 그 이재명이 2심 무죄에 대해서 파기환송 유죄라고 하니까 탄핵시키려고 했어요. 하다 못했어. 왜 못했겠죠?
해봤자 판결했다고 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지들 탄핵했다고는 돌아서가지고 지들한테 칼날이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죠. 네, 부메랑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는 걸 가지고 법원 탄핵한다? 그럼 거꾸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5년 만에 물러나고 국민의힘 들어왔는데 예전에 2019년에 이재명이 그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랬는데 영장실질심사했던 판사가 그 소명은 되는데 야당 그 당 대표가 하니까 뭐 도주 의뢰가 있냐 하면서 영장 기각했잖아. 그렇죠. 영장 기각했는 너 탄핵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첫 번째는 판사의 독립, 두 번째는 법원의 독립입니다. 법원의 독립은 뭐냐면은 법원의 운영의 독립. 아까 얘기했던 제가 권영선 교수, 뭐 허영 교수님 이런 유력한 헌법 교수의 그 책에 보면은 사법부의 독립의 요체는 판사의 독립과 더불어서 법원 자체의 운영의 독립.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배당을 할지, 예. 무작위로 배당을 할지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2심, 3심 이렇게 신급제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 법리가 잘못된 것을 이제 3심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대법원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어땠죠? 지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재판부 만들고 그리고 그거 항소심, 상고심 갔을 때 대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너 아웃. 너 재판에 관여 못해. 이따위의 법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깡그리채 무너져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건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 자체가 위헌인 것이고 위헌법을 만드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발작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담당 재판장이 지귀현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지금 12월 연말까지 다 이거 심리 끝내겠다. 예. 그것도 병합 해서라도 예. 딱 끝내겠다. 그 말은 결심 공판하고 나면은 선고를 1월 중 1, 2월로 한다는 거죠. 1, 2월에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빨리 나오면 1월 달에 나올 수 있다는 네. 소리죠. 그러면 2026년 1월 달에 윤석열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애로 합의해. 우리 미애가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또 앞으로 전면에 나서니까 좋은 징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참 자책거는 정말 잘 넣어. 재판 누리고 있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그 범죄 세탁소 역할을 하는 법원을 탄핵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대구 세탁소집 딸이라고. 지들이 빨래하다 보니까 법원도 죄 빨아주는 세탁소라고 그런 비유를 하는데 현저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2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압도적인 차이로 유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심 법원이 오히려 무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을 세탁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판사는 탄핵 10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감탄고토. 예,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토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에 구역질이 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며칠 전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늦어도 1월 중으로 올해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마친다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느리 빼가지고 혜택 받은 인간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윤 대통령입니까? 조국입니까? 윤 대통령입니까? 윤미향입니까? 윤미향이는 4년 동안 해가지고 세비도 다 쳐드셨어요. 예. 그리고 조국이는 1심 선고하는데 4년 6개월인가 걸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 당선까지 되고 조국 당까지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얘기하는 인간들이 지금 윤 대통령 구속돼가지고 지금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 재판 미뤄줘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죠, 완전.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재판은 빨리 해야죠.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하자고. 빨리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영풍 기자님이 주말에 동대구역 가시면 저거 하나 좀 시작을 하세요. 이재명 재판 재개 천만인 서명운동.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경기지사인가 성남시장인가 시절에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소추만 안 되는 것이지 수사는 된다. 강제 수사도 된다. 그게 법적 평등이다라고 앙앙거렸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틀어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법원 네. 운영의 독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자기가 맡고 싶어도 손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작위 분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전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배당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 배당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딱 넣으면은 누구한테는 이렇게 그 합의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면은 그 형사부가 그게 징역 법정형이 7년 이하면은 단독 사건. 그래서 그것보다 높으면 5년입니까? 저도 헷갈려요. 좀 중한형이 되는 그런 사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사건은 그 판사님이 3분, 좀 그렇죠. 약한 사건은 폭행 사건 뭐 이런 것들은 한 명. 판사 1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합의부도 뭐 부패 전담부 또 그리고 뭐 경제 전담부 뭐 이렇게 강력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건 지금 이거 내란 사건 이런 것들은 내란 사건이 언제 뭐 납니까? 그러니까 합의부 중에 무작위로 컴퓨터 시스템에 딱 넣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다리 타는 거죠. 슉슉슉슉 해서 땅그랑 된 거예요. 또 사다리 타면 딴드렁 하는데 유사하고 동종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번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 경제. 구구하게 판결 나지 않고 똑같은 건데 이 재판부 다르고 저 재판부 다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법 신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리고 또 김영현 국방장관에 대한 사건 예. 그리고 그런 내란 관련되는 사건은 대부분 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사건에 그렇게 몰아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줬더니만 이거 봐라. 윤 대통령을 지난 3월 5일 날 구속영장을 취소해버렸네.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예. 왜 그러냐. 제가 그때 얘기했죠. 구속영장 취소 사유는 미리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네. 구속영장을 취소했던 사유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장이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10일 해가지고 20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간이 넘어서 취소해야 된다는 요 논리. 그걸 가지고 날로 계산해야 되네, 시로 계산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그것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없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다 쳐놓고 또 나중에 또 중앙지검에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없어요. 경찰이 있죠. 경찰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 것을 계속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항소심, 상고심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까지 가서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허. 일단 구속영장을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죠?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다 좋아.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하면은 그 조서나 압수수색 물품은 뭐죠?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로 해서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열매가 열린다. 독수 독과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위법 수집 증거로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네. 무효가 되는 거죠. 무죄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1심에서 다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거꾸로 했다가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어서 그래서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 자기들이 선호하는 판사를 집어넣겠다는 근데 거예요. 더 지금 골 때리는 거 아세요? 지금 벌써 재판을 거의 6, 7개월 해왔잖아요. 예, 근데 예. 판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지들이 아까 추미애가 뭐랬어? 재판을 노려 빼고 미뤄줘져가지고 지금 내란죄를 세탁하고 있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가 딱 보면은 그 수만 그 기록되는 거 딱 보면 다 합니까? 지들이 옛날에 했잖아. 딱 보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영장 다 보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그거 기록 주구장창 다시 판사님들 3명이 본다고 3개월, 4개월은 가. 그렇지, 3, 또 4개월. 더 늦어지는 것이 재판부 변경인 거예요.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 때 예. 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333 9명의 법관을 예. 초이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에서 3명, 예. 뭐 어디 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회가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사법부의 특정 재판부의 법관을 선택해서 밀어 넣을 수 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100%가 아니고 1000%. 1000%. 그 한미 관세 협정에 빗대서 얘기하면 3,500억 불 퍼센트 위헌입니다. 위헌입니까? 네. 네, 그거 좀 설명해 씨, 주세요. 우리나라 뭐 4,100억 불 정도 우리 통장에 외환이 있는데 3,500억 불을 미국이 갖다 준다는 것도 진짜 코미디인 것 같은데 뭐 이따 얘기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 하나 파트가 있고 법원의 독립이 하나가 파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독립. 그래서 지금 그 헌법과 그리고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은 그 판사의 임명과 인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들이 추천한다? 이거는 아주 러프하게 비유를 하면 뭐냐면은 추미애가 기소하고 정청래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네. 당 대표가 지들이 3명 네.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러니까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판사를 지들 마음대로 민주당이 3명 추천하고 그리고 뭐 대한변협에서 3명 추천하고 이런 개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특검입니까? 특검도 그따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 자체가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감한다. 그 부분도 지금 슬그머니 지금 하고 우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치고 나가다가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적 역풍을 넘어서 잘못하면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제 경고를 받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님들께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너무 설명을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넣어 주신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관세 협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부터 일본차 관세는 15%인데 네. 한국차 관세는 25%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울산 현대 기아차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예. 어땠습니까? 지난 2000년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이제 추진하니까 앙앙거리면서 난리를 쳐주면서 반전 반액 양키 고홈이라고 지금 김민석이 형, 김민웅. 예, 김민웅 이런 인간들이 앙앙불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앙앙불락했어? 한국 차를 미국 수출을 하는데 관세 제로로 만들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그런 코미디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그걸 반대해놓고 이제는 한국 자동차 관세가 25%로 만들었는 사실상 그런 합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 합의를 와 잼잼파파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것은 거의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이들의 멘탈과 이들의 정신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산업을 키워왔기 때문에 제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 그리고 또 반도체 이런 부분을 뒤에 따라가다가 패스트 팔로우 하다가 네. 이제는 추월했잖아요. 추월했죠. 실제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같은 경우에 2009년 10년 사실 그때만 해도 도요타 캠리가 길에 보이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소나타가 갑자기 시카고 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봤더니만 현대 자동차 주가가 천정부지로 막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차 딜러 했던 그 딜러들이 현대 자동차 딜러로 막 옮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혼다의 그런 아큐라 아니면은 닛산의 인피니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리거든요. 예, 예. 그렇게 했던 것이 한미 FTA가 제도적인 바탕이 있었던 것이죠. 예. 실제로 일본보다 우리가 관세율이 2.5% 낮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세율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일본은 지금 25%에서 깎아가지고 15%로 했는 반면에 우리는 25%에서 우리가 2.5% 어드밴티지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10% 차이 사실상 12.5%의 디스어드밴티지를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잼잼파파 제명이 때문에. 지들이 합의서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합의를 잘했다며 그래놨는데 지금의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안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가가지고 네가 합의했는 건 뭐야?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질상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합의를 하고 실제 다큐멘테이션 서면으로 해서 도장 찍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죠? 지금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물었더니만 최선을 개소리하네. 언제 하냐고. 그럼 지금 한다 하더라도 미니멈 50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서 빠르게 하진 않는다. 그럼 언제 할지 몰라요. 올해도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했죠? 올 상반기에만 지금 대미 수출이 15% 이상 현대 자동차만 떨어졌던 것이고 GM 같은 경우에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G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군산 공장이 있었고 지금 그 부평 공장이 있습니다. 저도 부평 인근에 재건축 재개발 일이 있어서 항상 가면 그 앞에 큰 야적장 뭐 이런 것도 있고 OBS 가면 그 옆에 쭉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참 아이러니한 게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층 세력인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뽑아줬고 민주당 그렇게 뽑아놨더니만 GM 대우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GM 대우 같은 경우 한국에서 마켓 쉐어가 5%도 채 안 돼요. 1%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90% 이상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 때문에 더 이상 수출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이상 어떤 생산 기지로 소형차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돈 못 벌면 어떻게 돼? 문 닫아야죠. 짐 싸는 거예요. 네, 문 닫아야죠. 열심히 민주당 찍어주고 잼잼파파 찍어줬더니만 날아오는 것은 실업자 신세.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참 큰일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외환보유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외환보유고 한 4,100여 달러, 100억 달러 그랬는데 3,500억 달러 투자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텍스트를 열심히 봅니다. 예.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말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글을 썼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 협상하고 딱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불을 주기로 했다. 기부죠. 기부. 그리고 LNG,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을 purchase, 구매하기로 구매한다. 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1,000억 불을 인베스트한다. 투자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하고 이번 정부는 뭐라고 했죠?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거는 그냥 뭐 펀드로 하기로 하고 라고 했는데 레빗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우리 트황께서 알아서 다 쓸 거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가 어디 쓸지 그 돈 빚 갚을 때 쓸지 다 하고 이번에 일본하고 5,500억 불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자하면서도 사용 용처, 시기 그리고 그 투자 기간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15%지만 관세율이 15%를 다시 25%로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도장 찍었다가 이재명이가 사기꾼으로 국민들한테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가가지고는 싹싹싹싹싹 빌면서도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어깨에 힘주고 지금 내가 고객을 위해서는 내가 뭐 안 한다고 있는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내로남불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의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 김민석 총리가 어제 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답변하는 거 보니까 3,500달러 투자하면은 국회 3,500억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은 국회 동의가 이전 동의. 필요하다. 예. 요 이야기는 왜 하는 거죠? 이거 물귀신? 그거라기보다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이 낸 게 아니고 그거 너네가 민주당이 좀 알아서 해달라고 책임 회피 전략이라고 그거죠. 저는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앞에서 열심히 해놨는데 안 되면 니들이 좀 막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가 진짜 한미동맹 아작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셜로 리벨리언 웃기고 있네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계엄이 내란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본인이 이제 재선에 낙선했을 때에 그때 잭 스미스 특검 민주당 특검이 해서 그것을 이제 내란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지만 예. 그거 외에 직접적으로 최근에 이 문제가 됐던 게 전 세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죠. 대한민국이 괜찮아요. 네. 결국 그것은 상당히 중의법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메타포죠. 그렇죠. 메타포죠. 결국 한국을 향해 가지고 이런 걸 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승절 날 이재명이가 지 꼬봉으로 지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천안문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왕따 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날 조지아주 현대 LG 공장에 바로 IC 폴리스가 급습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을 보면서도 계속 외면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까? 국내용입니까? 저는 정말 국내용이에요. 정말 이 인간들이 이 작자들이 미국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약간 등골이 오싹한데요.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미 대사하고 그리고 조지아주 총영사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미국 대사가 없네? 없어요. 조지아주 총영사도 없네? 이따위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장난합니까? 아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태 하다 못하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은 저희들도 뭐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은 주권 범위 내에서 있죠. 그렇지만 그렇죠. 미국은 역외 적용이라고 해서 미국 법을 해외에 그냥 막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익이 반하면은 예컨대 저런 거잖아요. 지금 악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김정은이 일가 해외 자산 동결해버리고 계좌 못 쓰도록 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비롯한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계좌 동결하고 제재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야 반전 반액 양키 고음하면서 우리가 반전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되냐고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 조마조만 저만의 지나친 과민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그래서 끌어내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 이거 최진영 변호사님 좀 더 잡고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오버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설명이 너무 알아듣기 쉽게 원래 1타 강사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줍니다. 쉬운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건 그 1타 강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급 강사이고 1타 강사. 우리 저 최진영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영풍 TV 보시다가 또 최진영 TV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최진영 TV를 통해서 이영풍 기자님 TV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 이제 한 12만 명 좀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여기도 자주 출연하고 있는 우리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이 예전에 뭐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이 한 방송에서 노현정 전 KBS 기자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뭐 짝사랑했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쇼츠로 했는데 그게 70만 80만을 넘고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넣었는데 지금 120만이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최진영 TV도 많이 봐주시고 그런 재밌는 쇼츠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 TV에도 올려가지고 지금 30만 넘는데 빨리 50만 가기를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우리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당이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면서도 또 그 밖으로 조금만 시선을 옮겨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특히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찰리 커크가 사망한 자, 사건이었죠. 우리 찰리 커크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찰리 커크가 2010 그러니까 18살 때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예.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찰리 커크를 이번에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가 광장에 나가면서 우리 진영의 청년 세대의 참여도가 너무 낮다. 그리고 너무 외면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7년부터 좀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찰리 커크랑 직접 소통은 못하고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뉴욕 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거기 지부장이랑 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당시에 신전대업이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활동은 좀 초반에 구성만 하고 나와서 터닝 포인트라는 단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 문재인한테 고소당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터닝 포인트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찰리 커크가 사망하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도 사실 신변 위협을 많이 받았죠. 특히 우악스럽게 싸우는 사람일수록 뭐 우악스럽다고 해봐야 권력이 보거나 이럴 때 눈에 가시인 정도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일반 국민을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말로 못해요. 뭐 온갖 SNS 아니면은 노출된 제 핸드폰 번호 이런 걸로 해서 널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그럼요.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청년 세대가 많이 나오질 못했다 보니까 내가 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문재인이 고소를 했을 때도 제가 나는 변호사를 안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한 게, 나 장난 아니야. 더 때려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바깥으로는 좀 버티는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속으로 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이 터닝 포인트가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완전 PC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미국도 아마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해서 굉장히 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많이 바꿔놨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자유대학이나 청년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일찍 꽃이 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찰리 커크가 이번에 암살 당한 것이 네. 그냥 미국의 일로만 알았다가 네. 뭐 영국에서도 지금 뭐 대규모 집회가 네. 열리고 네. 유럽의 그 강성 우파 지도자들이 전부 총 집합해가지고 찰리 커크 추모 움직임이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도 이 찰리 커크가 저 인천 자유공원에 왔었잖아요. 네. 이 사건 나기 전에. 바로 거의 지지난주쯤에 이제 왔다가 갔죠. 그죠? 예. 네. 그때 그때 뭐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던데. 그 찰리 커커가 그때 짧게 방송을 했어요. 개인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천 메가도 동상 앞에서 본인 방송을 하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공원에 노숙자도 없고 어두운 밤인데 내가 여기서 만난 제일 무서운 생명체가 지나가는 고양이였다. 이렇게 번성한 대한민국에 미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미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걸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있어서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뭐 북중러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탄핵시켜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과 정확히 반대에 있는 우리 자유 세력은 미국과 함께하고 일본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를 우리 찰리 커크가 와서 했던 잠깐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자유대학 같은 곳에서도 지금 찰리 커크 네. 추모 공간을 저기 도심에 뭐 설치를 했다는데 뭐 갑자기 그게 뭐 철거됐다는 예, 어제 안 그래도 제가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 숭례문 근처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중구청에서 나와서 예. 철거를 하라고 한다. 예. 뭐 불법적 침을 관련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세월호 때 광화문을 수년간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적인 슬픔이라는 이유로 방치했죠. 용인했죠. 근데 또 그거랑 같이 연계돼서 떠오르는 게 오토 원비어 사건이에요. 아, 그렇죠. 예. 북한에 갔던 미국인 관광객 그 당시 그 친구가 찰리 커크보다 한 살인가 어리더라고요. 그 친구도 사망을 했을 때 북한에서 그 김일성 사진이었나요? 김정일 사진이었나요? 그거를 둘둘 이렇게 말아서 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감히 우리 장군님 사진을 훼손했다 하면서 그 식물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갔다가 사망한 예.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정부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우리 뭐 찰리 커크는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오토 원비어의 사망 과정을 보면은 아 북한의 현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좀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에 자유대학의 그런 어떤 추모잖아요. 예. 사실 인간의 생명은 다 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주의 그리고 너무 급진적인 좌파 PC주의에 맞서는 그런 정신의 상징체가 지금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추모를 하는 건데 온갖 좌파 언론은 그거를 막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극우라고 하던데요. 네. 찰리 커크를. 아니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중구청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이게 꼭 구청장한테 보고돼서 진행된 사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이 그리고 대학생들이다 보니까는 그냥 자진 철거를 하는 쪽으로 좀 결말이 난 것 같은데 뭐 지금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단순히 어떤 한 장소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장소를 옮기든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사건에서 그 찰리 커크를 이 소총으로 암살한 예. 그 용의자 예. 뭐 스티븐 로빈슨인가 뭐 이름이 그렇던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 중인 트랜스젠더와 동거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이 PC주의라든지 뭐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냈던 찰리 커크를 아주
증오한 것인 증오 범죄인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증오 범죄이면서도 어떤 지금 전 지구적으로 특히 서구 선진 사회일수록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뭔가 방종을 용인하는 예. 그런 어떤 시대적인 병리 현상이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 미국이 가장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학회가 어떤 그 정신질환 그 판단 기준이 있어요. DSM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버전이 6까지 나왔을 겁니다. 예. 그게 1980년도 DSM-3까지는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어요. 예. 이런 뭐 동성애라던가 이런 부분이. 근데 그 이후에 이런 PC나 이런 게 광풍이 몰아치면서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거 개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신질환에서 빠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뭐 미국의 보수주의가 이거를 다시 정신질환에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이 트랜스젠더랑 동거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다만 좌파들이 찰리 코크가 절대로 이 한국 언론사가 말하는 것처럼 극우가 아니거든요. 극우라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폭력성이 수반돼야 되는데 찰리 코크가 이번에 사망했을 때도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던 과정 중에 오히려 극단스러운 상대 진영의 사람에게 사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피해자지 그 사람을 극우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지금 좌파들이 논리적으로 몰릴 때마다 하는 게 메신저를 훼손을 한다던가 극단적인 폭력성을 띠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에 뭐 탄핵 정국에 우리 청년들이나 전 국민적으로 뭐 어떤 계엄의 뭐 당위성을 점점 완성을 해가는 단계였다고 봐요. 어떤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계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논리를 메워가는 과정에 나였어도 계엄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가한 사건이고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그 최근 여론조사 그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가장 큰 최근의 사건은 뭐로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쭉쭉 빠지고 있지가 않죠. 뭐 언론을 하도 뭐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들고 있기도 하고 거의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들었던 얘기인데 예. 대통령실 수석급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관급이죠. 이 사람들이 새벽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언론사 거의 사장이나 데스크급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너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핸들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런 법을 지금 따집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54.5%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1.5% 지난주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거라고는 하는데 아마 실질적인 여론은 30%에서 40%가 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 가서 엄청나게 무슨 서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합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거의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외교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해서 무슨 뭐 주식은 이상하게 거품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뒤에도 말하겠지만 우리 젊은 경찰이라던가 젊은 군인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있는데 상대 정권일 때는 이걸 가지고 무조건 특검을 가자고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던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네들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정부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코레일에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건 또 꼬리 끊기를 하고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자신들이 노란봉투법을 발의를 했으면 그 코레일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정부의 수반 행정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급발진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리가 막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좌파의 현상 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들이 이영풍 TV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이 첫 번째가 범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감이 누가 좋을까요? 물었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한동훈은 그보다 27%나 빠집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왜 나온다고 보세요? 아 근데 그 답변에 앞서서 예.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아직도 14%나 받는 건가요? 그러면 14% 정도. 이건 좀 약간 과대표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까 저도 그 표본을 살짝 봤어요. 예. 그랬더니 40대, 50대가 좀 특히 많이 맞아요. 대상이 좀 많더라고요. 예. 60대가 그걸 좀 못 미치는데 우선은 장동혁 뭐 대표께서 이번에 대표가 된 것도 한몫하겠지만 예. 대표가 된 과정이 전 중요하다. 단순히 예전처럼 뭐 어떤 그냥 국회의원들이 야합해서 이렇게 만든 대표가 아니라 정말 지지층의 열망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정확히 맞추면서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다 국민의힘 빨간 옷 입고 있으면은 다 우리 편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지지층이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한동훈의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죠, 그 기대가. 근데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구나. 예. 라는 그 기대감이 정말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도 이제 초반이고 아직은 그래도 다른 의미 있는 그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장동혁 후보께서 대표께서 정말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안 세력인지를 입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정국에 받았던 51%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 더 지적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었어요. 1등이 한동훈이던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몇 프로 나요 한동훈이. 네. 이건 또 전 국민 대상으로 해도 한동훈이 높게 1등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죠.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뭐 여기저기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냥 과자 먹는 방송 하면서 기타 치면서 돌돌이? 얼굴에 이렇게 돌돌이 하면서 돌돌이나 밀면서? 그냥 인플루언서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장래 희망을 그렇게 좀 바꾸면은 좀 평안한 그래, 여생을 보내겠다. 직업을 바꿔서 새 인생을 한번 사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는 얼씬거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정치권에는 얼쩡거리지 않도록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해경 우리 네. 그 이재석 경장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보면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네. 첫 번째 70대 중국인 할배가 새벽 3시에 뻘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또 하나는 원래 2인 1조로 출동하게 돼 있잖아요. 네. 2인 1조로. 그 팀장은 뭐 한 거죠? 그래서 그 30대 초반에 네. 이재석 경장이 혼자서 거기 가서 외국인을 그 중국인 네. 70대 할배를 구하려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이 조류에 휩쓸려서 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끼를 거의 뺐다시피 하더라고요. 그 중국인 남성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무전 상황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을 때 그냥 거의 잡아 벗기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임진강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 생활을. 근데 서해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수간만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요. 그 본인이 조개를 잡으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70대 남성이
조개를 잡겠다고 물이 한 이 정도 가슴까지 차 있더라고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조개를 그때 잡으러 잘 들어가지 않죠.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간조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그 뻘 안에서 이렇게 좀 캐는 정도를 하지 누가 여기 가슴까지 차 있는 데서 조개를 잡으러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다. 서해를 통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400몇십 킬로를 달려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이 대거 입국했었잖아요. 상해위의 난퉁시에서 네. 제주도까지. 근데 저는 그것도 의아하고, 그러니까 서해에 뭔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서해에서 중국인들이 뭔가 서해를 무대로 뭔가 이를 자꾸 벌인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작 그 문제를 밝혀줄 수 있는 해경이 야 우리 재석이를 영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예. 다 입을 닫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최상병 사건 아니 대민 지원 나갔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사단장 옷 벗기려고 하고 그 화살을 대통령한테까지 돌리면서 국방부 장관 이하 모든 군 지도부를 다 날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가 있느냐? 지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좀 국민의힘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자꾸 정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재석 경장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게 2인 1조를 출동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팀장이 그 이재석 경장 혼자 나가라고 한 건지 아니면 팀장은 뭐 당직한다면서 짠 건지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이 영웅이라는 단어도 정말 역겨운 게요. 아니 물론 정말 영웅입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영웅인데요. 그 사람의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영웅을 만들지 않으면 영웅이 아닙니까? 이미 영웅적인 그런 생을 마감을 했는데 본인들이 뭔데 거기다 영웅이라는 이름을 갖다 씌웁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인 경찰이 70대 중국인을 살리고 사망했다고 막 엄청나게 영웅처럼 또 추대를 하고 있대요. 그 부모님의 가슴 아픈 사연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영웅적인 죽음과 아닌 거를 재단하려고 하죠? 마치 최상병의 사망은 개죽음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이 좌파들 그리고 좌파에 기생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역겹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마지막 하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정청래, 이재명, 뭐 추미애, 전현희 뭐 할 것 없이 네. 뭐 김병기 할 것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쫓아내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재명 본인에 대한 아마 재판 때문이라고 봐요. 얼마 전부터 이제 특히 그 내란전담 재판부라고 저쪽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예, 예. 특별재판부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하라는 주장보다는 조금 앞섰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 이제 최수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럴 거면은 이재명 특별재판부도 같이 만들어라. 예.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그렇죠.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였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전선을 긋고 싸우면 저쪽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폭력으로 보거든요. 결국에는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예. 이 아주 상징성 있는 인물을 끌어내림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정말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 이건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보기로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유죄 취지에 파기자판을 했느냐, 파기환송을 했느냐 이건데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정말 용기를 내서 파기자판을 했다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정말 괴물 같은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입법부를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저 민주당의 행태도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정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코너에 몰린 거는 본인이 조금 용기를 내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만약에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입맛 주장에 따라서 정말 꺾인다면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꺾이는 거다. 그 이재명을 총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이게 입법부를 상징하는 총리 그리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두 개를 합해서 총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총통의 권한을 지금 다 쥐고 있는데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다면은 사실 특별재판부라는 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지 이런 재판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자, 좀 붙이자면 지금 뭐 최근에 네팔에서 총리가 사임을 했죠. 예, 예. 지금 뭐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도 없다 그러고 예. 총리 부인은 뭐 좀 처참하게 사망했다고 예, 예.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뭐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지금 인도네시아, 네팔 작년 정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남아시아 지금 중국 주변국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친중 정부였잖아요. 여기가 친중 정부가 다 몰락하고 있는 데는 그 주역이 청년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상권 분립 자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네포키즈라는 예, 단어였어요. 네팔에서 그 특권층 자녀들이 막 정말 청년들은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막 프랑스 에펠탑을 배경으로 와인 마시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절망한 거거든요. 우리도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조민을 보면서 모든 청년들이 그걸 느꼈어요. 그렇죠. 이미.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뭐 50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해찬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예. 정권이 5년 만에 막 바뀌었잖아요. 예, 예. 분명히 이거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5년 못 채웁니다. 그리고 5년 못 채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정식 우리 대변인 모시고 장시간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참 어수선한 시기,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어수선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거에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자유 시민이라고 불리는 개개인은 우리의 자산과 재산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생명과 안전,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좌파들은 분명히 폭력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잘 우리가 합심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마 이영풍 TV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해당 당의 상임위원회 간사를 그 당에서 추천을 하면 관례적으로 이거는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의 자율적 차원에서 간사 선임은 해당 당이 결정하면 뭐 거의 뭐 형식적으로 예. 뭐 당연히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패스트트랙 건 때문에 뭐 유죄 구형을 받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것은 뭐 나경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뭐 모든 어떤 법을 입법 폭주를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더 센 쌍법 뭐 개정안이라든지 또 뭐 내란 3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의 어떤 사실상의 어떤 규정을 다 무시하면서 일방 어떤 독주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민주당의 국회 일방 독주의 일환으로 예. 이번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게 잘 아신 것처럼 모든 상임위가 본회의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상임위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간사가 되면
뭐 전국적으로 좀 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국민의힘의 전투력이 높아질 그럴 어떤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민주당이 아마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이 가사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입법 폭주와 그리고 지금 뭐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를 선임하면 안 된다고 투표를 해서 부결시키는 이런 건 자주 있나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죠. 아마 재헌국회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해당 간사는 당연히 당에서 추천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상임위원장이 그냥 하기 때문에 간사는 국회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이제 표결을 이제 하는데 네. 간사는 표결을 하지 않을 정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 어떤 관례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근데 국회의 관례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 그 전 세계 의회 제도가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의회 제도 할 때 모든 사항을 규정대로 이제 규정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습법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실상 관례가 헌법 성문법 뭐 비슷하게 통용될 정도로 네,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상 의회의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전통이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은 그냥 뭐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다수석이니까 무조건 뭐 표대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나경원 의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경원 의원이 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되면 민주당 쪽이 쪼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선 의원의 중진이고 또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해당 그 파트너인 간사는 예.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과 이제 말싸움하면 솔직히 우리가 숫자에서는 이제 그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논리에서 이겨야 되는데 논리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는 법이고 관례니까 그런 관례를 많이 알고 있고 법을 많이 알고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간사가 되면 상대방 민주당 간사 의원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까지 비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 정치적 몸값만 더 키워주는 그런 효과 후폭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제가 한번 조만간에 나경원 의원을 직접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예, 좀 그래 주십시오. 특히 지금 나경원 의원은 또 그저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서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검찰이 이제 중형 구형을 내리는데 징역 2년 여기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기가 소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 이영풍 우리 TV에서 불러서 좀 길을 좀 건너주십시오. 제가 한번 소상히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하죠. 지금 그 여론조사 이 추이를 쭉 보면은 지금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지금 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해당 지역에 뭐 부산일보, 부산 MBC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이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영남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시기에 왜 싱가포르 그 완전히 가짜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었던 회담으로 끝나버렸는데 마치 뭐 통일이 될 것처럼 해서 지방선거를 쓸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PK는 폭망하고 TK가 고립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우리가 참패를 했죠.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 때 원희룡 지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예.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저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한 70%대였습니다. 예, 예.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어떤 위장 어떤 평화 회담 쇼라든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예.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지금 50% 초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기업이 타격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절대 오를 일은 없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도 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18년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방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큽니다. 예. 현역 프리미엄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뭐 대구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공석이고 지금 11명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현역이 국민의힘이 많다. 그래서 분명히 현역 프리미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오세훈 시장과 지금 민주당에는 지금 이름을 조심해야 되는 전현희 의원이 예, 예. 지금 굉장히 좀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주장해서 좀 개딸들에게 좀 아양을 떨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현희와 오세훈이 붙는다. 오세훈과 전현희가 만약에 붙는다. 이것 서울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현희 투표 잘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TV 토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걸로 봐서도 저는 전현희가 참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그 TV 방송에 나가서 이제 파트너로 자주 활동하는 사람이 최인호 의원인데 최인호 의원도 지금 부산시장 나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최인호 의원 또 분석도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전재수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은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 효과를 지금 좀 일부 받아서 그렇지 이런 것은 결국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국민의힘도 해수부에 대해서 뭐 부산 이전에 대해서 뭐 반대하기는 그냥 더 해야 되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지고 부산에 내려온 해수부의 권한이 약하니까 좀 권한을 좀 몰아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영남권은 지난번 22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가 굉장히 강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산시장도 우리가 그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우리 국민의힘이 잘 싸워야 되고 그리고 공천 과정이 잘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참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고개 끄덕을 그런 공천 과정을 밟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2018년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홍 의원님도 뭐 총선도 나가시고 하셨지만 이거 뭐 지방선거든 뭐 총선이든 간에 후보자를 좀 몇 개월 여유를 두고 좀 빨리 공천하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당세가 약한 지역은 빨리 공천해야 됩니다. 당세가 약한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당의 기반이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권은 너무 약합니다. 특히 사고 당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제 사고 당협 몇 명인지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고 당협 그리고 조직 기반을 하기 위해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수도권 선거,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이제 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직의 기반이 약해지고 하니까 사람도 후수한 사람이 자꾸 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광역도 승리했지만 기초도 승리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경기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도 보면 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에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다시 말씀드리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공천을 합리적으로 잘하면서 특히 지역별 어떤 차별성을 두는 그런 어떤 공천 시기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좀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번에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좀 그런데 가령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가 그래도 높은 편인데 그렇죠. 여기는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의 텃밭에 잡음을 채소해야 됩니다. 아, 잡음을 채소. 잡음을 채소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항상 그 총선에서 질 때 보면 텃밭에서 잡음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결국은 낙하산이다 민주주의식으로 어떤 공천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함으로써 정당 이미지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참패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잡음이 없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경선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거의 뭐 특히 지방선거는 100% 경선으로 가야 된다. 합리적 기준에서 특히 여성이라든지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가점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같은 경우 현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나치게 또 나오면은 우리 당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현역에 대한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잘 해서 이 경선으로 해서 최소한 잡음을 줄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선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10여 명이 왕창 나온다 이렇게 네. 되면은 그런 건 좀 부작용이 없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여 명 뭐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1차 커트를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돌릴 때도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대 5명 그리고 최소한 3명까지 그러니까 3명에서 5명 선으로만 본 경선에 할 수 있도록 이제 1차 커트를 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대구시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직 그 홍석준 저 누굽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조인 출신이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동안 뭐 대구 쪽의 히스토리는 잘 아실 테니까 이 앞으로 그 영남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특정 그 직역이 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구조를 보면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본다면 너무 한 직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법조인 과잉 출신이 대표야, 너무 과잉 많습니다. 자, 법조인 출신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래도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국민들에게 시민들한테 일단 먹히는 점 하나. 또 두 번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더라도 변호사를 하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국회 전체적으로 법조인이 거의 지금 40%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역이 과잉 비례됐다. 그리고 법조인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시시콜콜하게 어떤 뭐 싸우다 보면 어떤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되기가 쉽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역을 잘 알면서도 특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를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재원 동원 능력 뭐 지방은 어차피 또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국비를 조달하면서 효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그런 어떤 정책적 사업들이 큰 어떤 성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저는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또 공천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대구시의 고위 경제 관료도 하셨는데 대구시장 가시면 딱일 것 같은데.
뭐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네. 고민 좀 세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야 그 지역이 변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좌파에 비해서 우파 보수 정치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젊은 우리 그 친구들, 젊은 친구 보수 인사들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2030이 개몽이 되면서 상당히 우파 보수 진영이 저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정말 교육을 시키고 조직화해서 이 2030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파 보수 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 진영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뭐 특보의 자리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우파 보수 진영에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어떤 장으로서 가면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아주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조현 외교장관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이 달라졌다. 미국이 달라진 겁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달라진 겁니까? 저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직업 공무원, 직업 외교관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직업 외교관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외교적 발언이다, 외교적 발언이다 이렇게 깜짝 놀랄 얘기하는데 만한. 사실은 뭐 상대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좀 듣기 좋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외교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으로 좀 쌓아온 어떤 그런 어떤 관행인데 국회에 나와서 예전에 미국이 아니다. 곧 이 모든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있던 미국과 다르게 굉장히 우리 전통 우방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다, 못 살게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해준 게 얼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최대의 성의를 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 이전에 이미 이재명도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국익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사인 못하겠다. 관세협상에 사인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번에 다음날 미 상무장관이 러트닉이 우리 그러면 사인 안 한다. 25% 관세 그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번에 받아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외교 협상, 관세 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제가 본 것마다도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잭 스미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지 뭐 그 오산 에어베이스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게 그 인텔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을 했고 내 통제가 아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100%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특검 본인이 또 임명했잖아요. 특검법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또 특검법 연장하고 지금 조직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미국이 트럼프가 모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또 두 번째,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통상본부장이 얼마나 미국의 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러트닉 상무장관,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 그 아일랜드까지 가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가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우리 투자할게 뭐 하면서 그 상호관세 15% 하자 그런 식으로 액을 벗고 했잖아요. 그때는 3,500억을 막 팍팍 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이야기한 건 달리 사인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거짓말 쳤네 사기 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때는 왜 그런 약속을 한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투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90% 이상은 미국의 부채를 갚는다든지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계속해서 상무장을 넣더니까 미 대변이 이제 리딕이 이야기했는데 계속 우리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인 못하겠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사기를 친 것이고, 또 미국과는 뭐 문서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뭐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그렇지 않아도 친중 좌파 정부로 원래부터 트럼프 정부 미국의 시각이 안 좋은데, 더더구나 이런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정말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이러한데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뭐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계열의 언론사들은 이제 협상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논조로 지금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반미 선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반미적 발언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접근 전략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국민들과 국가 경제 기업들을 사지로 몰고 가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미국을 또 지금 이제 타켓으로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다.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앞으로 그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우리 홍석준 우리 의원님의 좀 파이팅을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이영풍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올 때마다 우리 이영풍 앵커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서 참 저 자신도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 거라든지 뭐 등등등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탄압 압박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고, 특히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관세 협상으로 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미 수출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을 사지로 지금 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영풍 TV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열심히 싸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